어둠이 드리운 음산한 성에서 마왕은 세계 정복을 위한 그의 야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 4명의 악마 장군들을 소환합니다. 불꽃의 올만더, 폭풍의 실피드, 대지의 수호자 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중 가장 냉소적이고 무정한 자, 저임금 일본 회사원을 소환합니다. 다누스키는 한 회사의 보잘것없는 회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희망에 차 있었고 언젠가는 승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다누스키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그의 동료들은 모두 상사에게 아부하며 승진했고 다누스키는 해외 지사로 발령받게 됩니다. 도착하자 다누스키는 그곳에 자금이 전혀 없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을 승인해달라고 상사를 설득하려 했지만 돈이 들 것이라는 이유로 상사는 거절하고 돈을 낭비한다며 그를 야단칩니다. 필요한 도구를 제공받지 못하면 일에 관심이 없던 현지인들은 일을 그만두었고 다누스키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열심히 일하는 다누스키의 모습을 보고 현지인들은 감명을 받아 다시 돌아와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겨우 모든 걸 가동시켰을 때 상사의 전화를 받았고 처음엔 그의 노고가 마침내 인정받아 꼭 필요한 보너스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피자 파티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노고에 대한 대가는 다른 나라의 별도 확장 프로젝트로의 발령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누스키는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회사를 위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 선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존적 공포에 흔들리며 주변을 살피지 못해 결국 모페드 군에게 치였습니다. 그가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해주는 대목이지만 다누스키는 악마 군주가 자신 같은 사람을 소환할 리 없다며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마 군주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새로운 해외 지점장으로 소환합니다. 다누스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 해외 지사에 파견되어 현지어를 익히고 현지인들의 신뢰를 얻어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마왕은 다누스키가 자신의 4명의 정예 장군 중 1명에게 완벽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다누스키는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준 것은 처음이라 기쁘지만 마계 장군이 된다는 것은 인류를 배신하는 것이기에 망설입니다. 하지만 마왕은 그 직책에는 완벽한 복지 혜택이 따른다고 말하고 갑자기 다누스키는 마계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마왕은 실제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누스키가 원하지 않으면 그 직책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누스키로 하여금 정말로 합류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는 예전 회사에서 자신이 쓰레기처럼 취급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 같은 쓰레기가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마왕의 제안을 거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마왕은 그가 전 회사에서 받았던 대우가 그의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그곳은 자신들만 신경 쓰는 불쾌하고 이기적인 관리자들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다누스키가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절대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왕은 다누스키가 직원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예전 회사로 돌아가서 다시 쓰레기처럼 대우받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아 마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다누스키는 여전히 수락하는 것에 대해 조금 망설이고 있지만 갑자기 올맨더가 나서서 마군에 약한 인간이 있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실피드와 노움도 그의 도움이 마군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에 반대한다. 마왕은 그들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고 다누스키가 실제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를 시험하기로 결정한다. 다누스키는 겁에 질려 마왕에게 자신은 힘이 없어서 싸울 수 없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올맨더가 그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전력을 다해 공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 그녀는 다른 세계의 인간들이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누스키에게 그녀의 치명적인 킥을 막아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킥이 날아가기 전에 악마 군주가 그녀 앞에 나서서 그것을 막습니다. 올맨더는 왜 악마 군주가 그녀를 방해했는지 묻지만 그는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저기 불쌍한 다누스키를 봐. 그는 너무 무서워서 충격으로 기절했어. 다른 이들은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올맨더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누스키가 그런 공격으로 기절하다니 그가 그냥 평범한 인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악마 군주는 다누스키가 정말 평범한 인간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그들 모두의 반대 의견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악마 군대는 완전히 괴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인간이 악마와 반인간 사이의 권력 다툼에 들어선다면 그는 거의 즉시 먹히고 말 것입니다. 악마 군주는 그의 군대의 파벌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바로 그 점이 다누스키와 그의 기술 세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는 그가 튼튼한 몸이나 놀라운 공격력을 가지기를 기대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의 기지입니다. 그때 다누스키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다. 올맨더가 방금 자신을 공격한 것처럼 그런 공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악마 군주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전투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다누스키에게 적절한 시험을 줄 계획임을 알려준다. 악마 군주는 현재 악마 군대가 주변 부족들과 협약을 맺으려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살라멘더와 늑대인간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노타우르 부족과의 협상은 꽤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다누스키의 시험은 미노타우르 부족과의 협약을 맺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누스키의 뛰어난 협상 기술로 미노타우르의 신뢰를 얻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충분히 간단할 것 같지만 다누스키는 미노타우르와의 협상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악마 군주는 그가 해낼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으므로 다누스키에게 올맨더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한다. 그 후 올맨더는 다누스키를 홀로 안내하여 미노타우르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녀는 다누스키 같은 인간이 미노타우르와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다누스키는 자신이 쓸모없다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악마 군주가 자신이 다누스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이야기할 때 너무 진지해 보였고 다누스키는 그동안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악마 군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한다. 그때 올맨더가 다누스키에게 미노타우르 부족의 우두머리가 있는 회의실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다누스키는 방의 크기에 조금 충격을 받지만 올맨더는 미노타우르가 거대한 괴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공정한 경고로 미노타우루스가 꽤 사나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에게 말하며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그가 짓밟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올맨더가 문을 열자 다누스키는 미노타우르 대장에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상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노타우르 대장을 보고 나니 그는 겁에 질려버립니다. 그는 타리우스와 같은 사람과 협상할 수 없으며 즉사할 것 같습니다. 올맨더는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누스키는 그 도움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올맨더가 타리우스와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올맨더는 타리우스가 그들에게 제공한 모든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타리우스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 조약에 대한 진전이 없고 올맨더는 회의실을 떠납니다. 올맨더는 타리우스가 처음에는 조약에 동의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왜 지금은 그렇게 힘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합의가 거의 완료될 무렵 그는 안 돼를 반복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앨런과 엘레나가 그것으로 놀기 시작하는 동안 타쿠미는 그들이 찾고 있는 약초를 발견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 약초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아이들에게 뜯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은 즉시 약초를 몇 개 찾고 타쿠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칭찬합니다. 그들은 약초를 모으기 시작하고 쌍둥이의 뛰어난 기술 덕분에 엄청난 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루나는 타쿠미에게 퀘스트 완료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가 쌍둥이를 칭찬하는 순간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며 애들이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앨런과 엘레나는 무서워서 즉시 타쿠미 뒤에 숨고 타쿠미는 무리한 모험가에게 맞섭니다. 그는 그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냐고 묻고 무리한 대머리는 여기가 유치원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타쿠미는 아이들이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대머리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만 좋아하는 심술궂은 사람입니다. 협상회. 그동안 올맨더는 악마 군주의 왕좌방으로 돌아와 타리우스와의 대화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었고 그것은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다누스키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가 오늘 이 세계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마 군주는 여전히 그를 믿고 있으므로 그녀에게 다누스키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악마 군주가 다누스키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가보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가보니 그가 여러 개의 자루에 건초를 채우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그는 타리우스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협상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려 하지만
다누스키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타리우스를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래야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올맨드는 다누스키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회의실로 걸어가 타리우스와 대화하기 위해 들어간다. 다음 날 아침, 오만드루는 다누스키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온통 건초로 가득한 방만 있을 뿐 다누스키와 타리우스는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 그녀는 협상이 실패해서 큰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때 다누스키가 들어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들의 신성한 악마성의 건초가 가득한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타리우스가 어디에 갔는지 알고 싶어 한다. 다누스키는 현재 타리우스가 악마군주와 협약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하지만 오만드루는 이누스케가 단 한밤에 그를 동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타리우스를 잘 알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으며 그 덕분에 협상 과정이 정말 쉬웠다고 설명한다. 오만드루는 타리우스가 계속 잔이라고 외치고 있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타리우스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누스키는 국제 고객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그 고객은 그에게 단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다누스키는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한 남자가 악수를 청해왔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테리어스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데너스키는 미노타우루스 문화를 조금 조사했고 미노타우루스는 항상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 자신들의 침대 역할을 할 건초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는 그냥 자신의 건초를 요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데너스키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협상에 더 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만드루는 테리어스를 오해하고 그를 차가운 바닥에서 자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테리어스는 그것이 정직한 실수라며 괜찮다고 말하고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의 손을 흔듭니다. 테리어스가 떠나려 할 때 악마 군주가 데너스키와 오만드루에게 다가와 오만드루에게 그가 왜 데너스키를 그들의 대열에 추가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했는지 묻습니다. 오만드루는 데너스키가 정말로 협상에 능숙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악마 군주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악마 군주는 그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4명의 장군 중 1명으로 임명하고 그의 팔에 그의 지위를 상징하는 팔찌를 씌웁니다. 이는 데너스키에 대한 그녀의 새로운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만드루는 그에게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새로운 친구로서 그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데너스키는 마침내 악마 장군 중 1명으로서의 역할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사무실과 지지하는 상사가 있다는 것이 좋지만 이곳은 여전히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악마 장군 중 1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정식으로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피드의 방으로 향해 문을 두드린다. 그의 놀라움에 한 소녀가 문을 열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그래서 다누스키는 자신이 실피드에게 소개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 소녀는 그에게 차갑게 말한다. 그녀는 실피드의 보조이며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라 다누스키가 그를 방해할 수 없다고. 다누스키는 실망하지만 다른 악마 장군들로부터 어느 정도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나중에 다시 오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에 오만드루가 중요한 말을 하러 그에게 달려온다. 악마 군주가 다누스키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고 싶어 하므로 다누스키는 즉시 그를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가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알게 된다. 악마 군대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변의 반인간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며 그 국가들 중 오브라 부족이 특히 영향력이 크다. 그들은 악마 군대와 동등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이 적대적으로 변할 경우 악마 제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악마 군주가 그들과 합병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들의 힘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오브라스는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아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누스키가 이 문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악마 군주는 그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누스키는 악마 군주가 자신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사실에 기쁘고 혼자 가면 오브라스에게 죽을 위험이 실제로 있는 상황에서 오만드루는 그를 오브라 부족으로 호위하겠다고 자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누스키는 그녀가 악마 군대의 반인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놈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가 오거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만드루는 다누스키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놈과의 세대에 걸친 갈등 때문에 절대 그녀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고 대신 다누스키가 놈과 이야기하는 동안 마차를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누스키는 놈이 매일 훈련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훈련장으로 나가고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놈의 부하들이 전투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들의 사기를 아주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끝나자 그녀는 다누스키를 향해 돌아서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누스키는 그녀에게 오거 부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하며 그녀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리더 오비루와 대화하기가 노토리어슬리 어렵다고 알려주어 그와 협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차피 오만드루와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아서 다누스키에게 여기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다누스키는 오만드루가 자신 뒤에 서 있었던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물어본다. 오만드루는 이미 마차 점검을 끝냈다고 말하며 다누스키가 걱정되어 그를 데리러 왔다고 하지만 노움을 보고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은 언쟁을 시작하고 다누스키는 오만드루와 노움이 서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다누스키와 오만드루는 결국 오거성에 도착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문에서 멈추고 오거가 들어가도록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듣는다. 오만드루는 이렇게 오래밖에 대기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누스키는 이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 오거가 그들을 방해하려고 이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만드루는 분노로 폭발할 지경이다. 다행히도 그녀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오거의 보조가 나와서 두 사람에게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들어가면서 다누스키는 오거의 갑옷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눈치챈다. 결국 그들은 오거의 왕좌방에 도착하고 오거와 마주하게 되지만 오만드루가 협상을 시작하려 할 때 그는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한다. 그는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을 거니까요. 물론 그들이 그에게 항복하러 온 게 아니라면요. 그럴 경우에는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우두머리인 악마 군주를 죽이는데 동의할 경우에만요. 오만드루는 오거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 바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누스키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바로 오거가 바라는 것이니까요. 그 후 그는 오거를 바라보며 가장 정중한 사업가 목소리로 그와 오만드루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러 나간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오만드루는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오거가 감히 그런 말을 했다며 그 존재 자체를 저주합니다. 그녀는 다시 안으로 돌아가서 오거를 조각조각 찢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누스키가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가 원하는 일이니까요. 그는 고의로 그들을 화나게 하려는 말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소란을 피우기를 바라면서 협상이 파탄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협상을 직접 거부하지 않고 그 실패를 두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게 되니까요. 오그르의 의도를 알게 된 오만드루는 진정하려 하지만 악마 군주를 모욕한 것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사실 다누스키도 똑같이 화가 나 있지만 분노를 표출하면 성공 가능성을 낮출 뿐이기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오그르는 협상할 의향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때 앞서 본 소녀가 나타나 자신을 오그르의 딸 올룰루라고 소개한다.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탁이 있다며 아버지인 오그르를 몰아내는데 다누스키와 오만드루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는 다누스키와 오만드루를 텅 빈 방으로 안내하며 이곳이 식량 창고이고 보다시피 식량이 없다고 설명한다. 오그르는 단인 반수들 사이에서 힘과 영향력으로 유명하지만 최근 재정난을 겪어 많은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누스키는 처음 들어왔을 때 오그르의 형편없는 장비와 성 자체에서 느껴지는 냉랭하고 텅 빈 분위기로 이런 상황을 예상했었다. 이런 상황은 보통 대기업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항상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오거 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거고 올룰루는 부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악마 군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게다가 현재 아프십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해왔고 그래서 오만드라와 다누스키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면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만약 오우거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죽게 된다면 그들의 부족은 끝장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누스키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다누스키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중요한 정보를 공유한 것에 대해 그녀를 나무랍니다. 부족장의 딸로서 그녀는 신뢰할 사람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하지만 올룰루는 다누스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본성을 분별하는 능력에 자신이 있어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그녀는 다누스키에게 오거 부족을 구하는데 도움을 요청한다. 결혼함으로써 이 말을 듣고 다누스키는 놀라며 오만드라는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하지만
올룰루는 그녀의 제안에 진지하다. 그녀의 부족의 모든 오거들은 돌처럼 멍청하기 때문에 올룰루가 악마 군대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누스키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녀와 결혼해 새로운 추장이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다누스키는 올룰루에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올룰루는 이것이 오거 부족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녀는 즉시 결혼을 공식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오만드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날 밤 다누스키는 사무실에 앉아 이 혼란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거는 그와 협상하려 하지 않고 오거는 그와 결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악마 군주를 위한 두 번째 임무에서 실패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머릿속의 바에 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다누스키의 상상의 오만드라가 그의 옆 테이블에 앉아 바텐더와 고릴라와 사자 중 어느 것이 더 멋진지 논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릴라는 언제든지 사자를 바닥에 눕힐 수 있지만 오만드라는 사자가 더 멋지다고 반박하며 사자의 집단을 프라이드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다누스키는 이것을 듣자마자 황홀경에서 깨어나고 이 상황을 처리할 완벽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다음 날 아침 다누스키는 오만드라를 밖으로 불러내고 너무 이른 시간에 깨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협상할 수 있도록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누스키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먼저 다른 곳에 가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오거가 협상회의를 요청하는 쪽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다누스키와 오만드라는 다누스키가 계획했던 대로 추장 왕좌의 방으로 호출됩니다. 오거는 매우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주 동안 주변 부족들이 악마 군대와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일주일 전 다누스키는 오만드라에게 먼저 작은 부족들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우거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요. 오우거 부족처럼 다른 부족들도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약속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만드라는 다누스키의 계획을 이해했지만 오우거를 협상으로 몰아넣는 것이 이렇게 잘 통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다누스키의 전략은 그가 지구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해야 했던 것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가 큰 회사에 직접 접근하려고 하면 보통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는 먼저 모든 작은 회사들의 마케팅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큰 회사는 그와 연락을 취하고 제품을 요청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변의 모든 반인간들이 악마 군대에 합류하면 자존심이 강한 족장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 다누스키는 바보처럼 행동하며 작은 그룹들에게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악마 군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맹을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오우거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그는 어떤 협상에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오우거가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다누스키의 협상 전술에 훨씬 더 쉽게 휘말리게 된다. 다누스키는 그 동맹이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올룰루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오우거는 자신의 딸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믿을 수 없지만 그녀는 그들의 오우거 부족을 위해서 필요했다고 말한다. 현재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마계 군대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비록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들었기에 살아남으려면 마계 군대에 합류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다누스키가 개입하여 오거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계 군대에 합류하는 대신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누스키는 계약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았기에 그냥 지어낸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등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한다면 자존심 강한 오거 족장이 더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상대로 오거는 그 생각에 반대하지 않는 듯 했지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며칠 후 올만더가 다누스키의 사무실로 달려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녀는 다누스키에게 오우거가 악마 군대와의 동맹에 동의했다고 말하며 이는 좋은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누스키는 더 중요한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악마 군주가 자신을 위해 조수를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지원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솔직히 그는 올맨더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맨더는 이를 다누스카의 제안으로 오해하여 조금 당황합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낙행 소리가 나서 다누스키는 누군지 확인하러 가고 그곳에 올룰루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악마 군대와의 동맹을 위해 오우거 부족의 대표로 왔다고 말하며 아버지가 그들의 만남 이후로 훨씬 더 외교적으로 변했다고 하여 그의 도움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며 무엇이든이라고 하자 다누스키는 그녀에게 자신의 개인 조수가 되고 싶냐고 묻습니다. 올룰루는 그 일을 맡게 되어 매우 기뻐하지만
올맨더는 질투를 느끼며 다누스카를 쳐다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가 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누스카는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건 차치하고 이번 달은 그의 입장에서는 좋은 달이었다. 악마 군대가 꽤 많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할 때마다 위험도 증가하므로 모두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며칠이 지나고 다누스카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룰루가 들어와 그가 요청한 대로 공 부족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의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들은 악마 군대를 지원할 것이다. 다누스카는 공 부족과 일이 잘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만 룰루가 전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다누스카가 그동안 해온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상식이 곧 열릴 예정이니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그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고 한다. 다누스카는 자신이 어떤 보상을 받을지 전혀 모르지만 악마 군주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보아 피자 파티보다 나은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바로 그때 올만드라가 다누스카의 사무실에 들어와 항상 같이 나눠 먹는 점심을 가져온다. 하지만 다누스카는 올만드라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악마 군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밋밋한 죽뿐이라는 사실은 싫어한다. 그는 전체 군대를 먹이는 물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죽과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올만드라는 다누스카의 불평을 듣고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하며 다누스카가 고기를 원하면 그 원천에서 가져오자고 한다. 다누스카는 고기를 먹기 위해 사냥을 가는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올만드라가 그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사실 그녀는 근처에 사는 반인간 부족들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그들이 이 숲에서 공격받고 있는 마법의 짐승을 처치해달라고 했다. 지금까지 5명의 오크가 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다누스카는 그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올만드라는 다르게 본다.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보통은 오크 부족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지만 문제가 되는 짐승은 그들이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하다. 올만드라는 오크 부족이 도살당하게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대신해 처리하기로 동의했다. 그런데 올만드라는 나무 아래 자라는 버섯을 발견하고 들은 바로는 먹힌 오크들은 이 버섯을 따다가 공격을 당했다고 한다. 이 버섯은 귀중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법 짐승이 이 근처에서 캠핑하고 있을 것이고 충분히 기다리면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명백히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거의 즉시 멧돼지가 그들 뒤에 나타나고 그래서 올만드라는 다누스카에게 숨으라고 말하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녀는 공중으로 점프하여 멧돼지의 얼굴을 땅에 가격한다. 하지만 보복으로 멧돼지는 뿔을 이용해 올만드라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녀는 쉽게 피할 수 있지만 다누스카는 그렇지 못해 당황하고 있다. 멧돼지는 나무를 부수며 다누스카를 향해 직진하고 있지만 그가 다치기 전에 올만드라가 멧돼지의 배에 깨끗한 주먹을 날린다. 그가 볼 수 있는 바로는 올만드라가 강하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그녀의 공격은 치명적이지 않았다. 이것이 단순한 싸움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그들의 목표는 이 괴물을 사냥하는 것이므로 그녀에게 부족한 것은 치명적인 힘이다. 멧돼지는 공격하기 위해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서 올만드라가 실수하면 치명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타격은 단순한 충격만을 주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끝내려면 다누스카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올만드라의 타격이 지금 상태로는 이 녀석을 죽일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맞추었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힘을 아끼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효과에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녀석을 죽일 수 없다. 멧돼지가 다시 그녀에게 돌진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올만드라가 한 손으로 그것을 멈출 수 있다. 지금 그녀는 단 한 방으로 쉽게 죽일 수 있지만 그러면 고기가 상할 수 있으므로 대신 그녀는 그것을 들어 올려 목을 꺾는다. 이제 멧돼지가 죽었으니 올만드라는 다누스카에게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다누스카는 식욕을 잃었다. 그들은 멧돼지 시체를 마을로 끌고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멧돼지가 처리되었음을 보여주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올만드라가 한 일에 정말 감사하며 그녀가 혼자서 그것을 잡아낸 것에 감명을 받는다. 올만드라는 칭찬을 정말 즐기고 있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많은 고기를 얻는 건 드문 일이라 올만드라는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멧돼지를 함께 나눕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이 났지만 다누스카는 그 멧돼지가 한 단계 진화만 더하면 이웃집이 될 뻔한 존재였는데 정말 멧돼지 고기를 먹는 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만드라가 고기를 요리하겠다고 말하는 걸 듣고 더욱 놀랍니다. 그는 그녀에게 요리하는 게 정말 맞는지 묻자 올만드라는 자기가 만든 별미를 맛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올만드라가 너무 맛있게 말해서 다누스카는 사실 기대하고 있었지만 요리 방법을 묻자 그녀는 불덩이를 던져버립니다. 결과는 이렇게 탄 덩어리이고
다누스카의 표정을 보면 이게 완전 쓰레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만드라는 보기보다 낫다며 한번 먹어보라고 하지만 다누스카는 한 입 빼어 물고는 보기만큼 맛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뜨거운 타르를 입에 부은 것 같고 차라리 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올만드라가 누군가의 요리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말하지만 다누스카는 그녀가 방금 한 행동을 요리라고 부르는 것이 무례하다고 대답한다. 그는 지금까지 새로운 세계에서 문화 충격을 견뎌왔지만 이것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요리를 맡아도 될지 물어본다. 다누스카가 고기를 다 요리하고 나자 올만드라가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누스카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묻는다. 그는 먼저 돼지고기를 물에 담가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불에 천천히 구워서 남은 지방을 제거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수프에 넣으면 나쁜 냄새를 없앨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하고 마을 사람들은 악마 장군 중 한 명이 이렇게 배려해 주어서 기쁘지만 올만드라는 다누스카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누스카는 그녀가 틀렸다고 말하며 자신의 일은 악마 군대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어떤 문명의 발전에서 요리의 발전은 큰 단계라고 설명한다.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맛을 개선할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여기서는 고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도 실험할 여유가 없다. 다시 말해, 이 나라는 가난하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가혹하게 들리지만 올만드라는 그가 옳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대부분 불모지이며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약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4대 세력 중 하나로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일이 끝났으니 올만드라는 성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지만 다누스카는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만드라는 이 불덩이로 길을 밝힐 수 있으니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법 능력에 매우 자랑스러워하는데 악마에게만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며 다누스카는 매우 감명받습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반인반수들이 효과적인 전투원이 되기 위해 매일 훈련하는 이유도 이해가 가고 올만드라 같은 악마들은 마법에만 의존할 수 있지만 다누스카는 올만드라가 전투 기술을 조금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진정한 힘을 사용하여 몸을 변형할 때 공격력이 극적으로 상승하지만 그 후 몸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그는 다음 전투를 위해 무기를 가져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몸을 더 많이 가릴 수 있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그 말을 한 후 올만드라는 멈춰서서 자신의 빛을 겁니다. 그녀는 다누스카가 맞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지만 그의 효율성에 대한 집중은 그녀에게 모욕적이어서 지금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녀는 숲에서 다누스카를 내치고 다누스카는 왜 그녀가 그렇게 화를 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전에 그는 이 숲에 남아있다가 거의 확실히 잡아먹힐 것이므로 안전을 위해 오크 마을로 달려갑니다. 다음 날 아침 다누스카는 임무 보고를 위해 악마 군주를 만나고 악마는 그의 성공을 축하하지만 올만드라가 어젯밤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누스카는 오크들에게 호의를 받으며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고 하여 그는 그와 올만드라 사이에 나쁜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다누스카는 무너져 내리며 자신이 악마 군대의 장군 중 하나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악마 군주는 그에게 진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하며 다누스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왕은 다누스카가 올만드라를 무심코 불쾌하게 했다는 것을 알지만 중요한 것은 마군을 위해 화해하는 것이므로 다누스카에게 올만드라와 화해할 방법을 찾으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는 악마만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올만드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는지 악마 역사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 악마의 마법 능력에 탄탄한 체격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장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악마들이 자신의 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매우 노출이 심한 옷을 자주 입는 이유입니다. 다누스카는 이제 왜 올만드라가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합니다. 그가 올만드라에게 몸을 더 가리는 갑옷을 입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기본적으로 악마로서의 그녀의 자부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가 화난 이유를 알더라도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전혀 모릅니다. 한편 성에서는 올룰루가 막 하루의 뗄나무를 다 쪼개고 다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녀 앞에 위협적인 죽음의 벽이 나타나 그녀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올만드라는 다누스카와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 화가 나서 올룰루를 보자 달려가 다누스카가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의 몸을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울며 호소합니다. 올룰루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올만드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자 그녀는 오해가 어디서 생겼는지 깨닫게 된다. 그녀는 올만드라에게 인간으로서 다누스카의 가치관은 그들의 것과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특히 올룰루는 다누스카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올만드라는 그녀가 몇 주 동안 그에게 자신의 몸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올룰루는 아마 다누스카가 올만드라를 어떤 종류의 전시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므로 그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올만드라는 다누스카가 자신의 드러난 몸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동안 자신이 그에게 보여준 신체적인 애정 표현들이 아마도 어떤 종류의 일탈 행동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그녀는 다누스카를 숲에서 버린 자신에 대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기 시작하지만 올룰루는 바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그만하라고 간청한다. 올만드라는 이유 없이 다누스카에게 화를 냈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올룰루에게 조언을 구하고 올룰루는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조수가 되었을 때 그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올룰루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길 원한다고 말했으며 그래서 그녀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든 자유롭게 이야기해주길 바랐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원했다.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올룰루는 올만드라가 다누스카와 대화만 하면 화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누스카와 올만드라는 결국 성의 계단에서 서로를 찾게 되고 둘 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올만드라는 다누스카에게 자신이 창녀가 아니라고 말하며 단지 그의 칭찬을 받고 싶었다고 한다. 동시에 다누스카는 그녀의 몸이 섹시하다고 말한다. 둘 다 서로의 말을 처리할 시간을 가지며 서로 같은 입장에 있는 것 같으니 다누스카는 올만드라에게 사과한다. 그는 악마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자신이 한 말이 그녀에게 모욕적일 것이라고는 깨닫지 못했다. 올만드라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누스카에게도 사과한다. 그가 악마 문화를 몰랐던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며 비록 그녀가 화가 났더라도 그를 숲 한가운데 혼자 두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다누스카는 그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으니 올만드라는 정말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결국 그는 괜찮아졌으니 다누스카는 그녀를 용서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화해할 수 있어서 기쁘고 서로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으니 다누스카는 그들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여전히 올만드라가 파트너라는 단어를 결혼 제안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마왕은 특별한 발표를 하기 위해 모든 부하들을 모읍니다. 다양한 부족들과 동맹을 맺은 후 그의 악마 군대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이는 그의 새로운 장군 다누스카의 부지런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왕은 그에게 이 마법의 돌을 선물합니다. 다누스카는 이렇게 귀중한 돌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혼자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올만드라가 곁에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음을 알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올만드라와 함께 그 돌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올만드라는 기쁘지만 다누스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러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모르지만 이 세계에서 여자에게 마법의 돌을 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결혼 제안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마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그녀에게 청혼한 셈이고 그녀가 즉시 수락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다누스카는 마왕과의 회의에 호출되고 그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겁이 나서 미리 사과를 시작하고 자신의 직위를 유지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왕은 다누스카의 반응에 놀라며 그가 어떤 문제에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최근에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서 시상식까지 열렸다. 그렇지만 마왕은 그와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마왕은 다누스카에게 현재 반인반수와 악마 군대의 악마들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다누스카가 직접 본 바로는 반인반수들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악마뿐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왕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이므로 다누스카에게 모든 사람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되면 반인반수가 악마와 동등하게 나란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다누스카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다누스카는 처음부터 마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 마왕은 그것이 벅찬 일임을 깨닫지만 그래서 다누스카에게 마법석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다누스카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으므로 마왕은 그를 도와줄 마법 전문가를 배정했다. 전문가는 실피드이고 마왕은 다누스카에게 실피드가 마법에 관해서 정말 좋다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다누스카는 실피드와의 관계에서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피드는 다루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누스카는 이해했다고 말하고 마왕의 왕좌실을 떠나 실피드를 찾으러 갑니다. 이때 오만드라가 난간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만드라는 지난 몇 날 동안 다누스카를 엿보아 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관심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며칠 전 다누스카의 청혼으로 여전히 신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누스카는 곧 실피드의 방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연 사람은 벨린다입니다. 그녀는 실피드가 지금 여기 없다고 말하며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하지만 다누스카는 발을 문 사이에 끼우고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주장합니다. 오만드라는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고 다누스카가 이미 자신에게 청혼한 후 다른 여자와 풀플러트를 하는 것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실피드의 방 안에서 벨린다는 실피드가 여기 없으니 다누스카에게 나가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다누스카는 벨린다가 실피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벨린다는 그것을 부인하려 하지만 다누스카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두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마계 군인 명단을 암기하고 있고 벨린다라는 이름은 급여 명단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마왕이 이미 그녀를 고자질하여 다누스카에게 그녀가 이를 피하려고 변장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실피드는 분명히 들켰고 다누스카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지만 왜 자신의 조수인 척했는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피드는 단순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면 이를 엄청나게 시킬 것이고 자신은 이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누스카는 그녀와 논의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마법 도구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실피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실피드는 마왕의 직접 명령이라도 노력이 필요한 일은 일절 거부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과거에 그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다누스카는 실피드가 과거에 마법 도구를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가 매우 흥미있어 보이므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녀는 한 물체를 꺼내어 다누스카에게 그것이 마법이 쉽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광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마법석 조각이 층을 이루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 설정으로 모든 종류의 마법을 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다누스카가 찾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는 실피드에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허락을 요청합니다. 실피드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프로토타입은 제작하는데 5천만이 필요하므로 대량 생산을 위한 엄청난 재정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장치는 고급 마법석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제작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누스카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여전히 충격을 받았으며 실피드가 왜 이를 생산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는 없기에 그녀에게 장치가 시전할 수 있는 마법의 수를 줄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실피드가 그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이 장치는 여러 종류의 마법을 시전할 수 있도록 고급 마법석이 필요하므로 그는 이를 단일 마법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피드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흥미롭고 잠시 고민한 후에 장치를 하나의 마법으로 제한하면 저급 마법석을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녀는 다누스카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것에 정말 감명을 받으며 마침 그가 손에 마법석이 있다고 하니 그가 실피드에게 이게 가능할지 묻습니다. 실피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필요한 모든 재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누스카를 자신의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고 오늘 밤 그가 전혀 잠을 자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실피드의 방 밖에서는 오문드라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다누스카가 그렇게 늦은 밤에 여자와 함께 실피드의 사무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누스카가 지하실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잠 부족으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실피드도 마찬가지로 잠이 부족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마법 도구를 완전히 재설계하여 단일 주문을 시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신이 나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은 이전 모델의 비용의 일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는 모두 그녀의 천재성 덕분입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하므로 그녀는 다누스카에게 그가 시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누스카는 자신이 쓰러질 지경이니 적어도 좀 쉴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지만 실피드는 그가 돌아오는데 1시간의 휴식만 허락한다고 말하며 그들이 이 물건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누스카가 현관으로 돌아가려 할 때 문을 열기 직전 오만드라가 침입해 다누스카가 밤새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오만드라의 행동으로 다누스카는 기절하게 되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를 흔들어 깨우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그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때 실피드가 지하실에서 나오고 그녀는 평소에 옷을 입고 있어 오만드라는 그녀가 이전에 그 여성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만드라는 자신이 이전에 본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오만드라의 보조인 리룸과 올룰루가 큰 비상사태로 방에 들어옵니다. 아크시아타 세대가 몇 개의 마을을 공격했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마을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아크시아타 새는 크고 날 수 없는 새로 잔인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은 너무 큰 위협이어서 악마 군주가 그 새들을 쫓아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리룸은 오만드라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큰 새떼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끌려가면서 오만드라는 다누스카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실망감을 표현하지만 실피드는 이것을 새로운 마법 장치를 시험할 완벽한 기회로 보고 다누스카를 전장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밖으로 나가자 다누스카는 현지인들에게 조금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려는 일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피드는 마법석을 설정하여 간단한 화염 마법을 시전하고 다누스카에게 시도해보라고 넘겨줍니다. 그 전에 다누스카는 이 물건에 안전장치가 있는지 물어보지만 실피드는 만약 폭발하더라도 다누스카는 팔 하나만 잃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를 전혀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해보기로 결심하고 아시아타 세대가 다가오자 실피드는 그에게 장치에서 힘을 채널링하라고 지시합니다. 다누스카가 장치를 활성화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나지만 실피드는 그게 그냥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녀는 다누스카에게 장치가 자신의 몸의 연장선이라고 상상하고 에너지가 오른손에 축적될 때까지 흐르게 하라고 합니다. 다누스카는 그녀의 지시에 따르고 곧 그의 손에 화염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누스카는 그가 실제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실피드는 그에게 새들을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다누스카는 이게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새 중 하나의 불덩이를 던지고 그것은 새를 날려버립니다. 실피드는 그가 모든 새들을 처리할 때까지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다누스카는 계속해서 불덩이를 던지며 이 세계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힘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데 다음 순간 마법 장치가 고장나서 더 이상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 중 하나가 다누스카에게 다가오며 그를 죽이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실피드가 그 주위에 장벽을 세웁니다. 다누스카는 다시 장치를 사용해보려 하지만 이번에는 다누스카가 마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새들을 천천히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피드는 다누스카에게 다가오던 새들을 처리하고 그에게 왜 더 이상 장치를 사용해 마법을 시전하지 않는지 물어보며 다누스카는 크리스탈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결국 저그 마법 크리스탈이 장치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으니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납니다. 일단 새들을 쫓아냈으니 마을 사람들은 쇠고기로 뚝배기 하나 끓여 축하합니다. 다누스카가 뚝배기에 국을 뜨는 동안 실피드는 나무 옆에서 반인반수 아이들 중 하나와 놀고 있습니다. 다누스카가 다가와 놀랍다는 듯 말합니다. 그는 모든 반인반수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약한 반인반수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실피드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약하더라도 이런 반인반수들은 매우 친절하며 자신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실피드는 엘프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일이 잘못되어 쫓겨났습니다. 그 후 한동안 방랑 생활을 하다가 반인반수 마을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반인반수들은 그녀에게 매우 친절했지만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실피드는 그들을 돕고 싶어서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발명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길을 잃고 원래 목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다누스카를 돌아보며 연구자로서의 목표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더 많은 새들이 다시 이 마을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누스카는 잠시 생각한 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실피드에게 내일 아침까지 그 마법 장치를 더 만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이미 디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지만 도구가 없으면 디자인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누스카는 그녀에게 현재 디자인으로도 자신이 하려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전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다누스카와 실피드는 마을을 향해 돌진하는 새떼에 맞서기 위해 나가고 새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다누스카는 미리 땅에 꽂아둔 마법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모든 장치가 동시에 켜지는 소리는 새들에게 매우 불쾌하게 들려서 결국 새들은 마을을 공격하기로 한 결정을 바꾸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실제 마법이 발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치의 마법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원주율 마을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 군주는 두 사람이 이룬 혁신에 매우 기뻐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실피드에게 마법 장치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여 필요한 모든 마을에 배포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조금 후 다누스카는 실피드와 만나
그녀의 모든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는 혼자서는 이 결과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피드는 다누스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연구에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이 돕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말 고마워서 그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든 마법기기를 그에게 줍니다. 다른 것들은 최대 10개의 주문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 기기는 최소 30개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후 다누스카는 사무실로 돌아가고 그는 문서 작업을 끝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욕이 넘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울문더가 불쑥 들어오면서 그를 기절시킵니다. 그녀는 실피드와의 연구과제에 대해 듣고 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곁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나중에 다누스카는 울문더를 쇼핑 트리프에 초대하고 울문더는 너무 긴장해서 올룰루에게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그와 함께 쇼핑을 가자는 제안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울문더는 다누스카가 그녀를 데이트에 초대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녀는 다누스카를 감동시키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꺼낼 계획이다. 울문더는 자신의 몸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이 비키니만 입기로 결심하지만 올룰루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다누스카는 그렇게 많은 노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보수적인 옷을 입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울문더는 올룰루의 조언을 따랐고 다행히도 다누스카는 그녀의 옷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녀는 이 데이트가 잘 될 것 같고 다누스카와의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누스카이기 때문에 그가 울문더를 쇼핑에 불러낸 유일한 이유는 시장 조사를 하고 싶어서였다. 울문더는 이게 데이트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심각하게 실망한다. 그녀는 분노로 거의 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누스카를 도와주고 싶어 하므로 그가 어떤 종류의 조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다누스카는 현지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 악마 군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문더와 경치를 즐기고 싶다고 말하며 이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만 여전히 데이트는 아닙니다. 그들이 한 노점에 다가가자 노점 주인이 다누스카를 엘리트 악마 군대의 장군 중 한 명으로 알아봅니다. 다누스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것에 놀라지만 악마 군주가 직접 소환한 인간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고 다누스카의 슈트는 그를 꽤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그 남자 또한 울문더를 알아보고 그녀와 다누스카가 함께 나왔으니 데이트 중이라고 추측하지만 울문더는 다누스카가 이미 이 여행이 업무 관련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시장 조사를 하러 왔다고 설명하고 그렇다면 그 남자는 자신의 가장 좋은 상품들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순금 장식 세트와 군대 장군들에게 후원을 받는 날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두 컵을 세트로 구매하면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이 컵들이 보통 결혼하는 커플을 위해 구매된다고 설명하기 시작하지만 다누스카는 주저없이 자신과 울문더를 위해 구매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는 울문더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는데 다누스카가 그녀와 플러팅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상인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컵을 구입했을 뿐이어서 울문더는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된다. 조사가 조금 더 진행된 후 다누스카는 울문더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다른 반인간 영토와 형성된 동맹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져 다양한 문화가 잘 통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부작용도 초래했다. 특히 인구 증가로 인해 전례 없는 식량 부족이 발생하였고 짐과 같은 주식 작물의 가격이 너무 높아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다. 울문더는 가격 상승을 느꼈고 한 식품 소매점에 가서 왜 짐이 이렇게 비싸냐고 따졌지만 심하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소매점 주인은 가격을 낮출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짐 가격이 확실히 부풀려지고 있지만 소매상이 가격을 부풀리지 않고 있다면 도매상들의 소행일 것이다. 도매상은 농민으로부터 대량 구매 후 상품을 유통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통 이런 방식은 잘 작동하지만 도매상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짐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으며 소매상들은 부풀려진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그 책임은 아마 도매상에게 있을 것입니다. 울문더는 그들의 건물로 들어가 가격을 정상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누스키는 그 도매상이 책임이라는 그의 말이 현재로서는 순전히 추측일 뿐이므로 도매상을 화나게 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매상들은 큰 상업조합에 의해 관리되며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다누스키는 오늘 시장 조사를 마쳤다고 말하지만 성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 그 사이에 울문더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울문더는 이것이 다누스키와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할 기회일지도 몰라서 신이 나지만 곧 그와 단둘이 있을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놈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누스키는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놈이 쇼핑하러 나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늘이 그녀의 민족에게 중요한 날이라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사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악마 군대의 동료들에게 줄 선물을 사는 것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울문더와의 갈등이 있으므로 울문더는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노움은 두 마리의 쥐반인간에게 접근당하고 그들은 가게가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이 두 마리는 매우 절박해 보이므로 다누스키와 다른 이들은 그들을 따라 가게로 돌아가 문제를 물어보기로 결정한다. 쥐 부부는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해왔고 추모수라는 음식을 판매해왔지만 해가 지날수록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한동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에 부다갈리온이라는 대상인이 다가왔고 그는 자신이 추모수를 재판매하여 좋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량 주문을 했다. 요즘 체육관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부부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부다갈리온의 주문을 채우기 위해 밤새 모든 재료를 사용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 아침 그가 주문을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를 취소하고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부부는 지금 판매되지 않은 대량의 제품을 가지고 있고 곧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낭비한 돈으로 파산하게 된다. 문제가 확실히 심각하지만 아무도 해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어서 그녀는 다누스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부부를 도와 가게를 구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는지 묻고 다행히도 오늘 시장에서 얻은 정보로 다누스키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한다. 멜마는 그가 이 일을 정말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다누스키는 자신의 계획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다누스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커플이 목표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다. 시모주, SHAMOZU는 하루 안에 소비되므로 그 커플이 준비한 300인분을 하루가 끝나기 전에 모두 판매해야 한다. 다누스키는 이전에 몇 가지 시모주를 시식해보았고 일본의 모찌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빠져 있다. 모찌처럼 시모주도 그 자체로는 뚜렷한 맛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반찬과 향신료와 결합되어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들이 시모주에 어떤 맛을 더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만 남았으므로 그는 커플에게 그들의 일반 고객층에 대해 질문한다. 그들은 전통 음식으로서 시모주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으며 이제 노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대답한다. 솔직히 그 부부도 맛이 없어서 질려하고 있으니 이해할 만하다. 올만더는 쥐들조차 질려하는 시모주를 계속 팔고 있는 게 믿기지 않지만 시모주가 상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 다누스키는 업무를 분담하자고 제안한다. 그와 그 부부는 여기에 남아 시모주와 잘 어울리는 맛을 생각해보고 올만더에게는 이 명단에 적힌 가게에 가서 계획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겠다고 한다. 필요한 모든 것을 모은 후 다누스키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드럼 세트를 들고 시장으로 나간다. 그는 오늘이 루야의 날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준비한 축제에 모두 참여할 것을 환영한다고 말한다. 흥미로워 보이는지 군중 속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이지만 루야의 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누스키는 설명을 시작한다. 그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축제는 예쁜 소녀와 시모주를 파는 남자가 관련된 오래된 전설에 기반한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시장에서 만났고 서로에게 즉시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그 소녀를 아내로 만들고 싶어하는 강력한 남자가 있었지만 그녀가 왕의 제안에 분명히 관심이 없자 왕은 질투를 느끼고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다시는 만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두 사람은 여전히 몰래 만나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모두 시모주를 먹으며 함께 몰래 다니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의해 응답받았고 두 사람은 밤하늘로 끌려올라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루야 축제의 기초가 되며 사랑하는 사람과 시모주를 교환하고 함께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군중은 다누스카의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서 시모주를 사서 전통을 체험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누스카는 시모주를 대량으로 보유한 커플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모즈가 지루하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누스카와의 브레인스토밍 끝에 그 커플은 그것을 바꾸고 새로운 흥미로운 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시모즈를 대량으로 사기 시작하고 울맨더는 다누스카가 이걸 해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었지만 그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노인들을 위한 간식을 먹도록 설득한 것에 여전히 놀라고 있습니다. 다누스카는 제품의 인기가 하락세에 있을 때 타겟 고객층을 바꾸면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시장 조사를 하던 중 다누스카는 시장에 많은 젊은이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맛으로 다누스카는 시모즈가 하룻밤 사이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되는 것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미 체인점을 열고 해외로 확장하여 수익을 늘릴 계획을 생각하고 있지만 울만더가 그의 사업에 대한 열정을 끊어냅니다. 그날 밤 군중이 줄어들자 다누스카와 울만더는 부부를 만나러 가고 부부는 그들의 도움 덕분에 모든 재고를 팔 수 있었다며 그들에게 감사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누스카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의 성공은 그 혼자만의 덕분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들의 노력도 큰 몫을 했습니다. 울만더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엠은 처음에 떠났을지 모르지만 하루 동안 다누스카는 몇몇 반 인간들로부터 노엠이 이 가게를 추천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시모즈 가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것이 틀림없다. 그래도 감사의 표시로 그 부부는 다누스카와 울만더에게 시모즈 한 접시를 나누어 주고 다누스카는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울만더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모즈를 나눈다는 전설의 한 부분을 기억하며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누스카가 그녀와 시모즈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 그녀는 너무 높은 기대를 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때 다누스카가 이전에 구입한 결혼잔을 꺼내어 울만더에게 그중 하나를 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증거는 이 시점에서 압도적이다. 그래서 울만더는 그들이 시모즈를 나누는 동안 그가 무엇을 소원할 계획인지 묻고 다누스카는 망설임 없이 다음 프로젝트의 성공을 소원할 계획이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울만더는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된다. 그날 밤 늦게 다누스카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왕을 만나러 간다. 오늘 시장 조사 중 그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발견했지만 특히 판매 중인 이 금색 장식을 발견했다. 이 장식품들은 풍부한 금광으로 유명한 인근의 황금의 나라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왕이 악마 군대를 확장할 계획이라면 다누스카는 황금의 나라와 무역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마왕은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여 가능한 한 빨리 무역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거래할지 완벽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법 장치 중 하나를 꺼내 황금의 나라와 이것을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누스카는 마법 장치가 악마 군대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왕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외부인에게 기술이 도난당하거나 복제될 것이지만 복제할 수 없는 것은 인재입니다. 그러므로 마왕에게는 4명의 장군과 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위대한 마법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다누스카에게 그 문제에 대한 모든 협상을 처리할 권한을 주지만 황금의 나라 왕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므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드누스카가 협상을 시작할 날이 곧 다가오고 그는 왕과 만나기 위해 황금나라로 여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출발하기 전에 알만드라가 마차 곁에서 그를 만나고 드누스카가 곤경에 처할까 걱정이 되어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이 협상은 그의 첫 번째 독자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그는 혼자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알만드라는 그가 혼자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난폭한 나라의 왕이 매우 성격이 급하다는 경고를 한다. 그래서 드누스카는 그에게 어떻게 말할지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왕은 한 상인이 그에게 마차 연장 보증을 계속 팔려고 하자 악어에게 먹이를 주었던 적이 있다. 이 말을 듣고 드누스카도 걱정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야 하므로 드누스카의 마차가 출발하고 그가 떠나자 알만드라가 격려의 말을 외치며 드누스카에게 황금나라의 여성들로부터 멀리하라고 상기시킨다. 오랜 여행 끝에 드누스카는 난폭한 나라로 알려진 황금나라에 마침내 도착하고 그것은 소문처럼 활기차다. 그는 이 나라와의 협상을 추구하기로 한 선택이 기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악마 군대는 외환을 위해 농작물인 진을 수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인해 악마 군대는 진 공급을 모두 소진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작물의 수입에도 의존해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누스카는 금과 같은 귀중한 것을 거래할 계획이며 금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는 황금의 나라가 아닐까요? 다누스카는 악마 군대의 엘리트 장군 중 한 명이라는 자신의 지위 덕분에 왕과의 면담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잠시 후 램페이지의 왕이 그의 왕좌방에 들어옵니다.
다누스카는 왕에게 인사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지만 왕은 그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왕은 그가 몇 달 전 악마 장군 중 한 명으로 이 세계에 소환되었고 그 이후로 악마 군대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왕은 다누스카가 유능한 인물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몇 달 동안 악마 군대의 장군이었다면 왜 이번에 처음으로 다누스카가 왕을 인사하러 왔을까요? 왕은 분명히 화가 나 있고 다누스카는 할 말을 모르겠어서 그냥 사과를 시작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틀어질 것 같습니다. 왕은 다누스카에게 이 회의를 요청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며 다누스카는 뒤에 있는 수레를 가리키며 왕을 위한 재물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악마 군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은식기를 배열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황금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다누스카가 그에게 은을 선물로 가져왔다고 하니 그는 심각하게 모욕당했다고 느낍니다. 왕은 지금 기분이 나쁘고 다누스카는 사과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마법 장치를 꺼내며 은에 불만이 있었던 왕에게 사과의 의미로 이것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왕은 이 장치에 감명을 받지 않는데 분명히 저급 마법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지라도 다누스카는 이 마법 장치가 마법 짐승을 몰아낼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악마 군대의 독창적인 발명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으며 다누스카는 황금나라가 광산에서 약간의 마법 짐승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은 이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다누스카는 광산에서 작업을 방해하며 광부들을 괴롭혔던 바위 골렘에 대해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왕은 전담 광산 방어부대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 장치가 있다면 방어부대의 필요를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며 동시에 광부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작은 로스마린 모험을 보여주며 이것이 오늘 그의 제공물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그가 이것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악마 군대에서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왕은 다누스카의 제안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다누스카가 마법 장치에 대해 한 말이 정말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구매하고 싶어한다. 왕이 손가락을 튕기자 불이 꺼지고 왕의 애완악어가 다누스카 바로 옆에 풀려난다. 다누스카가 마법 장치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왕은 악어를 쫓아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누군가를 시험하는 무시무시한 방법이며 다누스카는 내적으로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마법 장치의 성능에 자신이 있으므로 장치 중 하나를 들어 올리고 악어를 쫓아내기 위해 활성화한다. 장치는 작동하지만 악어가 다누스카에서 멀어지면서 왕을 보고 대신 왕을 쫓기로 결정한다. 다누스카는 이를 보고 장치 중 하나를 사용해 악어에게 화염구를 쏘려 하지만 왕이 쉽게 악어를 쓰러뜨리고 재로 변해버려 다누스카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마법 장치가 정말 작동한다는 것에 감명을 받지만 다누스카라는 인물에게도 감명을 받는다. 다누스카는 평민이지만 왕 앞에서 당당히 맞설 기계를 지녔습니다. 뛰어난 협상 실력으로 왕의 목숨이 위험하다 판단하자 즉시 행동했습니다. 왕은 그를 눈여겨보며 마물 군단으로부터 로즈마린을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금으로 다누스카 앞에 금괴 3덩이를 내놓습니다. 이 금액으로 마물 군단은 한 달 안에 200개를 준비할 수 있다고 다누스카는 말하지만 왕은 성격이 급해 일주일 안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기간 단축에 대한 보상으로 수톤의 금을 더 내놓습니다. 협상은 성공했지만 일주일 안에 200개를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난 과제입니다. 다누스카는 실피드에게 시간 안에 200개를 만들 방법이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불가능하다고 단칼에 말합니다. 그들은 최근에 로즈마린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일주일 안에 그렇게 많은 양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다누스카는 그녀에게 뭔가 할 수 있는지 간청하지만 그녀는 아무리 그래도 추가로 10명의 노동자를 불러올 수는 없다. 게다가 로즈마린에 대한 지역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현장의 작업량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큰 요청을 수락한 다누스카를 꾸짖고 다누스카는 자신이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생각하고 며칠 전 로즈마린 배급에 대한 물류 보고서를 본 것을 기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법 짐승 문제가 있는 지역에 우선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로즈마린 수요는 낮아야 한다. 즉, 실피드는 더 많은 작업을 피하기 위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실피드는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깨닫고 주문을 채우겠다고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며 다음 주까지 2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때 황금나라의 사자가 뛰어들어와 황금왕이 로즈마린의 깊은 인상을 받아 더 많은 양을 원한다고 전한다. 그래서 그 200개의 주문은 실제로 300개가 된다.
어쨌든 엄청난 노력과 야근을 통해 제작팀은 3주 안에 300개를 만들어내고 이제 할당량을 채웠으니 다누스카는 드디어 쉴 수 있다. 오돌루는 그가 주문을 이행한 것을 축하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다누스카가 로즈마린을 얼마에 팔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다누스카는 황금왕이 로즈마린 하나에 5만 달러를 지불하게 했다고 말하며 그가 주문한 300개의 총 금액은 1억 5천만 달러가 된다고 전한다. 오돌루는 다누스카가 실제로 황금왕을 그렇게 설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그것은 그의 치밀하게 계획된 심리적 공격 덕분이었다. 장치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을 원하는 대로 책정할 수 있으니 로즈마린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다누스카는 먼저 왕에게 줄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은제품을 선택하여 황금왕이 화를 내게 했지만 은제품이 거절당하더라도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은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누스카가 로즈마린을 꺼냈을 때 자동으로 그것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오돌루는 다누스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정말 감명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많은 주문을 받을 계획이었는지 묻지만 그 부분은 사실 그에게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그들이 제 시간에 주문을 처리할 수 있어서 기쁘지만 바로 그 순간 황금나라의 사자가 돌아와서 황금왕이 추가로 100개를 주문하고 싶다고 말한다. 다누스카는 즉시 실피드가 추가 주문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날지에 대한 비전을 떠올리며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협력을 간청할 준비를 한다. 실피드는 이에 대해 기쁘지 않지만 추가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동의하고 더 많은 작업자를 고용하여 로즈마린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친다. 새로운 작업자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최종 세트를 완성하기 위한 꾸준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모두 배달하는 것뿐이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로즈마린은 약 한 달 정도 지속될 것이며 이는 황금왕이 악마 군대에게 무기한으로 계속 구매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 임무는 다누스카에게 엄청난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가 긴장을 풀기 시작하자 올룰루가 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황금왕이 전체 주문을 취소했다고 말한다. 다누스카는 올룰루에게 농담이라고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건 사실이며 황금왕은 첫 100개를 받은 후 남은 모든 주문을 취소했다. 그들은 아직 금지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그들에게 큰 문제이며 로즈마린의 원자재에 이미 악마 군대 예산의 큰 부분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 삭감이 시행되어 반인간 세력은 새로운 무기 공급을 받지 못했고 상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누스카는 이 거래에서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고민하며 자신이 황금왕을 어찌됐든 불쾌하게 만들었을까 걱정하지만 시장에 이미 로즈마린 복제품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유와 상관없이 그의 행동 때문에 악마 군대의 자금이 고갈되었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악마왕을 만나러 가서 이 모든 엉망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악마왕은 다누스카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그가 왜 자신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다누스카는 황금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조급한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성공적인 협상에 너무 기뻐서 그 위험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악마왕이 자신에게 어떤 처벌을 하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악마왕은 그를 처벌할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도 계속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 아무리 잘 계획해도 때로는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기에 그는 다누스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누스카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우고 미래를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누스카는 마왕의 격려를 마음에 새기고 왕좌의 방을 나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 삭감을 당한 노움의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단 아래에서 노움을 만나고 그녀는 전혀 화가 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실피드의 방으로 가서 그녀에게도 사과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자르고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고 더 이상 주문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다누스카는 그녀가 화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방을 나서고 사과해야 할 다른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자루에 담겨 끌려갑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문제에 대한 복수를 원하는 누군가가 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루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다시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를 납치한 사람은 알몬드라였고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고기를 먹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다누스카가 알몬드라에게 위로하려는 거냐고 묻자 알몬드라는 당황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한다. 다누스카는 배려에 감사를 표하고 알몬드라는 이 기회에 다누스카와 가까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바싹 다가간다. 하지만 갑자기 올룰루가 두 사람 뒤에 나타나자 알몬드라는 떨어진다.
올룰루는 두 사람에게 과일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두 사람의 순간을 방해한 것 같다는 걸 깨닫는다. 밤늦게 올룰루와 알몬드라는 잠이 들었다. 다누스카는 두 사람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덮어주고 그런 동료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사람들은 그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었기에 다누스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악마 군대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골든킹이 더 저렴한 로즈마린을 거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똑같이 효과적이면서도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골든킹은 공급업체를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부디갈리안이 어떻게 로즈마린을 구입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부디갈리안은 그게 거래 비밀이라고 말하며 그 얼굴에는 분명히 불법적인 무언가를 했다는 미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6화의 끝입니다. 다음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